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같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집에 지금 도둑이 들었습니다. 자, 도둑은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보통 이제 질문하시면 1번이다 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1번을 보고 도둑인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왠지 도둑은 1번처럼 생겼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편견이 작동되죠. 편견.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주님이 살고 있어요. 공주님. 자, 공주님은 몇 번인가요? 라고 하면 또 몇 번을 골라요?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보통 성인의 관점에서는 3번을 많이 고릅니다. 3번. 왜? 목걸이가 큰 거 보니까 돈이 많아요. 3번이 공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생긴 거를 보고 공주인지 도둑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편견이 작동이 돼서 공주는 이렇게, 도둑은 이렇게. 오늘 함께하는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이런 프레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어떤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민감성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마주한 그 장애인과 관련된 사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요 며칠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체장애인, 이게 한마디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다. 이런 뉴스를 마주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출근 시간에 지체장애인들이 지하철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는 출근해야 되는데 시위가 한 20분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에 놓일 수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들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지금 정말 중요한 시간에 출근이라고 하는 맞춰서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 안에 지하철을 잡고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막중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솔직히. 상황은 맞죠. 그런데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지하철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필요. 이동권이거든요. 이동권. 질문 드려볼게요.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너무 좋으니까 운전해서 차 안에 갇히는 것보다 나 오랜만에 버스 타고 한번 강릉 여행 한번 갈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인천 터미널에 가서 그죠? 강릉행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나 어디 청주 한번 갈까?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청주 가시면 돼요. 그죠? 아무 때나 내가 시간만 되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체 장애인들은 강릉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청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당연하게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게 자유롭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 버스 한 번을 이용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도 좀 이동권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우리도 조금 자유를 줘. 이렇게 그들이 막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점거하고 농성하고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저렇게 힘든 지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방식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방식, 제가 아까도 1교시에 방식 얘기했는데 다른 방식이면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뭐 이들이 왜 하는가? 그렇구나. 이들에게는 이동권의 자유가 없구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구나. 나랑은 다르구나.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조금 이런 장치를 마련해줘라고 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뭐 이 사회에서는 그들의 얘기에 조금 관심 있게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민감성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게 이슈여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장애인하면 뭐 할 것 같냐? 뭐 이런 질문 드리면 뭐 불쌍할 것 같다, 아니면 불편할 것 같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잖아요. 그게 반드시 장애여서 근데 불편할 것 같다라고 하는 연결지면 지체장애는 불편한 게 많죠. 일단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제가 아는 지체장애인 역시 뭐 이런 거예요. 편의점, 늦은 시간에 뭔가 필요해서 이제 편의점에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동네 주변의 편의점을 한번 보세요. 동네 주변 편의점을 보면 그냥 바닥에 그냥 편의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편의점이 바닥에 그래도 한 단계 위에 편의점이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편의점 보시면. 자, 그러면 이 지체장애는 이 편의점 앞에 와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물건은 뭐 계산은 뭐 구매하고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진입을 못하니까 편의점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어떻게? 누군가 지나갈 때까지서 예를 들면 저 이거 물건 좀 뭐 사다 주세요. 아니면 여기 좀 잡아서 올려주시겠습니까? 라든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 이게. 이 정도로 불편한 거죠. 뭐냐? 불편한 사회는 맞죠. 왜? 중심이 비장애이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비장애인 중심이다 보니 휠체어를 탄다거나 목발을 짚는다거나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위한 시설은 우리가 그런 장치는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장치가.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지죠. 그럼 우리가 좀 더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턱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진입할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 사회가, 이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불편하다? 이건 맞죠. 때로는 누군가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뭐 불쌍하다? 이거는 장애인이어서 불쌍한 게 아니죠.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편견이 작동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이미지도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편견적인 시선으로 그려진 그림이죠. 뭐냐? 휠체어에 의지해서 가만히 있는 주체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내 위치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왠지 장애인은 이런 조금 이제 관점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이미지를 이제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그 정도로 요구되는 민감성이 변하고 있는 거죠. 우측의 이미지로 변하고 있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 정도로 바뀌는데 그럼 나는 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또 따라가고 있는가? 무궁화 따라가고 있는가? KTX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긴가민가 OX 퀴즈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장애우라는 표현 좋습니까? 라고 하시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장애우가 바른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이 바른 표현이에요. 이건 법적인 용어 따옴표로도 들어가 있어요.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장애가 없으면 비장애인. 정상인, 일반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장애인, 비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장애인에 대한 약간 비하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제 입이 이제 한마디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붙었어 라고 하는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이어서 지금 벙어리 장갑이라는 단어도 안 써요. 손모아 장갑이다. 그 정도로 민감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호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칭 아니면 뭐 장애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많은 분들이 장애우 하면 이게 친구 우자거든요. 이게 비장애인들이 사실 그 장애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인위적인 친근함의 대상으로 만든 그냥 우리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친구로서 인식할 사람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인간 대 인간. 단 장애를 갖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장애우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비장애인.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경우가 아니라 장애인은 후천적인 요인이 몇 프로일까요? 후천적인 요인이 몇 프로일까요? 굉장히 이제 질문을 드리면 좀 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후천적인 요인이 한 75% 됩니다. 75%. 이거는 후천적인 사고에 의할 수도 있고 후천적인 질환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겠죠. 사고나 질환. 75%면 열의 7, 8명이란 얘기잖아요.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열의 7, 8은 후천적이다? 표현이 조금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비장애인은 이 장애의 범주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사고나 질환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규정된 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에이
우리는 저런 일 없어. 나하고는 관계없어. 에이, 왜 저렇게 농성을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투쟁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불편 주는 거야? 왜 이렇게 민폐 끼치는 거야? 이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하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통사고로 경추를 다치셔서 하반신 마비가 왔죠. 그래서 이제 지체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때 이런 거죠. 누군가가 불편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할 필요도 없잖아. 어떻게 보자면 내일 당장 불편한 게 없잖아. 뭐 계단 올라가면 될 것이고, 엘리베이터 고장 났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휠체어를 딱 앉는 순간, 그렇잖아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계단으로. 아, 중심이 다 비장애로 만들어졌구나. 와, 나 이동권이 이렇게 제약이 많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아, 내가 두 다리로 걸어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다고 뭐 이상하게 느낀 적이 없는데, 휠체어를 앉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시선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네? 이런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경험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닌데 본인도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내가 지금 비로소 장애 당사자가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 확연하게. 근데 우리는 장애 당사자가 되든 안 되든 떠나서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어떤 민감성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장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런 민감성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육 들으시고 오늘 근무하시고 퇴근하실 거 아닙니까? 퇴근하시는 길에 남자분이 여자가 될 수는 없고요, 여자분이 남자가 될 수는 없어요. 퇴근길에 우리 모두는 장애인은 될 수 있어요. 후천적인 사고에서,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사고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 정도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관계업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주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장애는 자기가 장애인 사실을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해요. 어떻게? 지적장애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대우를 하거나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지적장애인 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 눈빛이 벌써 다르다라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한다.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 우리가 비언어적인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지점은 없는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에게 동정심을 갖고 최대한 많이 도와주는 게 좋다.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휠체어를 타신 분이 보도블록 위를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못 올라갑니다, 지금. 이 턱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뒤에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잡아서 올려드려요? 잡아서 올려드리면 좋겠죠. 잡아서 올려드리기 전에 근데 우리는 해야 될 게 있겠죠? 뭘 해야 될까요? 질문을 했어야 되죠. 자, 제가 첫째 시간에 경계 존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지치 장애인 아니면 휠체어를 탄 이 당사자에게는 이 휠체어가 신체 일부예요. 신체 일부. 신체 일부에 들어오는데 왈칵 손을 댄다? 이건 뇌 경계에 침입을 한 상황이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시면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도움 요청하지 않고요.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해도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도움의 대상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면 질문을 하셔라. 질문. 그리고 저는 막걸리를 조금 이제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 지체장인 친구 중에 막걸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그 친구랑 술을 한번 마신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술을 홀짝홀짝 제법 잘 마십니다. 제법 소성주, 인천이죠. 네, 소성주 좋아해요. 막걸리를 이제 많이 마시는 상황인데, 옆 테이블에서 술 마시는 저희를 본 모양이죠.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제 친구를 놓고, 저 사람은 몸도 성치 않으면서 무슨 술을 저렇게 마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몸도 성치 않으면서 무슨 술을 저렇게 마셔? 자, 장애인은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장애인은 연애하면 안 되나요? 장애인은 결혼하면 안 되나요? 장애인은 애 낳으면 안 되나요? 이 결정권은 자기 결정권의 몫이에요. 내가 술을 먹든 말든, 내가 누구랑 연애를 하든 말든,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내가 애를 낳든 말든, 결정은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술 먹는 저에게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라는 얘기 안 하죠. 단지 이 친구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자,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게 뇌 기능상의 문제가 와서 이제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능상의 문제가 와서 그런 것이지 여기서 지능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류를 범해서 이 뇌 기능상의 문제 생긴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약간 이제 좀 하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좀 유아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좀 그런 대화법을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똑같다. 지적 능력의 차이는 없다. 똑같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각장애를 안 날 때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팔을 잡고 반보 앞에서 안내한다. 말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시각장애를 만나게 되면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에 반대편을 잡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시각장애를 안내해본 경험이 한 서너 번 있습니다. 공교롭게 길을 가다가 먼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급에 따라서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냥 걸어서 이제 사물의 형태는 보이시니까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실 건데 혹이라도 안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00m부터 직진해서 좌회전이요. 쭉 가서 좌회전이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100m 정도 직진해서 좌회전 하시고 또 100m는 직진해서 우회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시간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 제가 안내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분이 네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보통 제 팔을 이렇게 제가 내어주면 그분의 손을 잡아서 제 팔에 이렇게 조금 터트려주면 그분이 제 팔을 잡고 따라옵니다. 그분이 제 팔을 잡고 따라오게끔 제가 지금 리딩자잖아요. 지금 내가 길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리딩자가 되셔서 안내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청각장애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수어가 있잖아요. 수어 손으로 하는 수어가 있고 입으로 하는 구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글을 써 소통한다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텍스트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구어로도 할 수 있는데 구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입모양 보고 처음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 텍스트, 글로써 대화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업무 지시다 그러면 업무 지시 사항이야 라고 이제 구어로 이야기하시면서 나머지는 텍스트로 이제 문서로 주시면 문서로 보시고 이제 또 다시 질문하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채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의 채팅으로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을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한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병문안 갔더니 문이 그냥 쫙 열리니까 그냥 서로 타겠다고 막 그냥 앞다투어 들어가시던데 이거는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거죠.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먼저 나갈 수 있게 물론 이제 저 구석에 있어서 먼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또 예외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에 있다 그러면 먼저 나가고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는 강사님 저는 사람 앞에만 나서면 덜덜덜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누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강사님 저는 누구와 함께 아이 컨택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장애는 하나의 특성일 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만 됩니다. 특성으로 보자면 하나의 그게 또 개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냐면 장애인과 함께 고용을 창출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게 목표거든요. 같이 일할 수 있는 회사. 만약에 어떤 다양한 장애 유형이 어떤 다양한 장애 유형이 우리 회사로 오더라도 내가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 편견 없이 바라본다라고 하고 특성으로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를 차별할 필요도 없고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그냥 다른 몸이니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배제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뒤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셨는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여우와 두루미라는 그 동화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기 방식으로서만 식사 대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내 방식으로만 접근한다. 근무하시면서 이제 이거는 비단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일하는 방식에서도 좀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50대 50이 평등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때로는 그게 그에게 욕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에게 삶을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처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저렇게 테이블 위에 과일을 놓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갖다 먹었을 때 그래 손 뻗으면 갖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평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자면 저분이 저 사람이 애다. 그러면 손을 뻗어도 닿을 수가 없죠. 아니면 내가 휠체어를 타서 예를 들면 높낮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손을 닿을 수 없어. 예를 들면 일어서야만 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회는 줬을 뿐이야. 자, 뭐냐 게 평등은 뭐냐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이 되는 거야. 조건. 그래서 다양한 장애 유형이 우리 회사에 왔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을 봐야죠. 가서 일해. 이게 똑같은 조건이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봐야죠. 조건. 그래서 저렇게 해서 손을 뻗을 수 없기 때문에 높이를 좀 높여주니 이제는 좀 더 쉽게 과일을 잡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조건을 갖춰주다 보니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이게 공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 장애인 고용하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아요. 이런 말씀 하십니다만 글쎄요. 이제 같이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공단을 통해서도 좋은 분 소개받아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하신 업체에서 또 하고 계속 이렇게 해보시거든요. 고용하기 전에는 뭔가 일 좀 잘 못할 것 같고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일도 너무 잘하시고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게 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고자 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고용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목소리가 전달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조금 내가 입김이 있다. 어떤 발언을 조금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라고 하시면 윗선에 조금 제안도 한번 해보시고 같이 근무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알지 못했던 것들 알고 배워나가는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인이 보여야 되는데 인이 안 보이고 장애가 보여요. 그죠? 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떤 장애 유형이고 그렇잖아요. 장애만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함께 일하기가 어려운 케이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장애를 보는 게 아니라 인을 본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좀 깊이 새기셨다가 회사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제조 현장, 이제 제조업이시잖아요. 제조업. 보통 이제 제조업인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 제조업에서는 무슨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기관처럼 우리 직원 외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개인정보는 우리 직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취급부서, 취급자만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렵지 않게 좀 쉽게 알고 계시는 내용만 간략하게 짚어드릴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경품 응모권을 응모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채워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까지 채워보실까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물론 지금 여기서 이제 주민번호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주민번호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름 적으시겠어요? 주소 적으시겠어요? 연락처 적으시겠어요? 고민하실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나는 이름하고 연락처만. 왜? 혹시 당첨됐으면 주소가 없다고 전화해 올 거니까. 누구는 이랬어요. 근데 주소를 다 쓰는 건 불편하지만 돈까지는 괜찮아. 누구는 돈까지 줄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 선택은 누가 해요? 역시나 내가 하죠. 내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개인정보 수집했고 앞으로 입사하실 입사자들의 개인정보 수집할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되죠. 수집할 건데 어떤 내용을 수집할지 말지 결정은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입사 예정자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런 내용은 줄까 말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점은 뭐냐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한마디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회사에 입사해서 출근을 하시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회사에서 필요로 할 것이고 뭐죠? 등본을 떼오세요라든가 통장 계좌 사본을 주세요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예요. 그렇잖아. 이거는 이게 내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는데 나 이거 안 한다.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은 입사 예정자가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 보호가 돼야 되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이런 거예요. 골자. 이제 보시면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을 거예요. 수집을 안 할 수가 없죠.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을 건데 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3자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도 목적이 달성이 되면 파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보호 조치를 하고 이와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를 지정을 해놓고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라 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골자다, 테두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경영지원팀에서 이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를 하실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가 도대체 뭐냐 개인정보가.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 보세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다. 제가 개인정보가 뭡니까? 그러면 보통 이름이에요, 주민번호예요, 주소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것들 많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단 살아있어야 된다, 사람이. 죽은 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과는 다 해당이 되겠죠. 일반적인 정보, 지금 얘기한 거, 이름이 뭐예요, 연락처가 뭐예요, 이런 것들. 아니면 사회적인 정보, 아니면 대졸이에요, 고졸이에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전에 회사 어디 다녔어요? 아니면은 이런 거죠. 지지하는 정당이 뭐예요? 아니면 종교가 있나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통신사가 어디예요? 아니면 요즘은 그런 것도 있죠. 출퇴근을 예전에 카드 찍고 이런 경우 있지만 요즘은 지문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민감 정보죠. 이것도 개인정보가 들어야 될 것이고, 재산적인 거는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무슨 통장으로 받는지, 출퇴근할 때 무슨 방식인지, 그랜저를 타는지, 마티즈를 타는지, 아니면 신체적인 사이즈가 어떤지, 이런 것도 개인정보.
자, 신체적인 정보가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력서를 우리 회사는 글쎄요 이제 이력서를 지원 받으시는지 입사 지원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력서를 보시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정보 외에 키 몇, 몸무게 몇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빈 공란 채우기 돼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반인권적이라는 거죠. 왜? 아니 이 업무를 보는데 키가 왜 필요해? 몸무게가 왜 필요해? 이거는 반인권적인 거지 문제되지. 그래서 지금 이력서에는 키 몸무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죠. 이게 민감성이 다 반영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회사에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닉네임이 한이에요. 자, 그럼 한이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어요. 자, 그러면 한이는 우리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생성되는 개인정보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몇 년 차인지, 그래서 아니면 뭐 근태 걔는 어떤지, 직함이 또 뭐 뭔지 이런 거 있을 수, 아니면 뭐 근태계가 어떤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즉 무슨 얘기냐, 살아있는 사람을 둘러싼 일체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다라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신규 직원이 입사를 하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제 받으실 건데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실 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선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규 입사자가 회사를 들어왔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뭐 동의서, 동의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최소한의 정보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생각했지만 그 정보를 뛰어넘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애초에 입사할 때 동의서를 받아놓죠.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그리고 항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보유하고 이용을 할 것인지, 뭐 퇴사할 때까지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명시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거부권,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싫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공 주체가. 그랬을 때 거부할 수 있다. 단, 거부했을 때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소득세법, 근로기준법이 접근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민감 정보는 말 그대로 나의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거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 그래서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민감 정보는 보세요. 인권 침해될 소지가 있어서 수집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합니다. 금지. 근데 보시면 근무하시다 보면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 자, 동의를 구하는 건 구두도 허락이 되고요. 그죠? 아니면 서면으로도 효력이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에서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질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위해서 장애 등급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장애 당사자예요. 근데 회사는 어느 날 아무 뭐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장애 등급을 동의도 하지 않고 장애 등급을 가지고 혜택 준다는 하는 명분 좋으나 가지고 무언가를 어디 뭐 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명분은 중요하나 민감 정보는 반드시 동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수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우리 회사에 들이닥쳤어요. 주변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용의자로 지목되신 분이 이 회사에 지금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정보를 저희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경찰이 와가지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는 자,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받아야 되냐? 동의 없이 제출해도 괜찮냐? 그러면 그렇다죠. 그렇다.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단 조건이 붙겠죠. 조건이. 그분이 영장을 가지고 왔다, 공문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동의 필요 없이 이 경찰관에게 이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 왜냐하면 무슨 의료법이나 형사소송법, 법령 안에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넘겨줘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니면 글쎄요, 이제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몇 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임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 되는 직원에게 가족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여행을 보내주다 보니까 우리 가족과 관련된 여권 정보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일 때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일일이 뭐 어머님 동의하십니까? 뭐 이를테자면 뭐 따님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그죠? 정보 주체가 당사자만 그죠? 오케이 하시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 모든 정보는 수집할 수 있다. 의무 수행하는 과정이니까. 아니면 이 교육 들으시는 분이 이제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 회사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20대를 뚫었습니다. 내정자였습니다. 뭐 다양할 수 있으실 건데요. 합격 안내를 보통은 이제 유선으로 안내를 받으시거나 뭐 문자로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건데 때로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한 명만 합격자를 선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많은 부서별로 많은 사람을 우리는 면접을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올려도 되냐 그 얘기거든요. 홈페이지에.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이름 석자도 안 돼요. 만약에 이름 석자를 공개한다 그러면 별표 처리하시면 돼요. 김계땡 이런 식으로 박미땡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된다.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니까 홈페이지는 무슨 얘기냐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승진 대상자 명단 근데 이거는 뭐 우리 밴드에 있는 곳에 우리 카페에 있는 곳에 뭐 이런 거 올린다. 그럼 이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응시 번호나 수험 번호는 우리가 특정인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잖아요. 수험 번호만은 보고는. 그래서 차라리 번호라든가 아니면 뭐 뒤에 뭐 전화번호 4자리만 올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름 석자는 공개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회원 가입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회원 가입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뭐 제가 물건을 뭐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소통이 되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긴 합니다만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탈퇴했어요. 근데 이분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따로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회사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SMS를 보낸다, 문자를 보낸다, 아니면 메일을 보낸다 이럴 수 있겠죠.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는 이제 합격하신 분은 별표 처리, 마스킹 처리를 통해서 이름 석자 공개를 하셨을 거고 이제 불합격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자, 그럼 불합격자의 입사 지원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입사 지원서 받았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채용 절차가 종료된 후에 바로 파기가 되느냐? 그렇죠. 바로 파기.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입니다. 보통 갖고 계세요. 왜냐면 이 사람 지금 출근하는데 왠지 불안해. 저 사람 며칠 있다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다음번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사람한테 연락.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 됩니다. 목적이 달성된 건 무조건 바로 파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파기했을 때는 파쇄기를 통한 파기 아니면 불로 태우는 소각의 형태 이게 제대로 된 파기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주민등록번호일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 앉아 계신 우리 직원들의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번호 수집했나요? 수집했죠. 주민번호 수집 안 할 수가 없죠. 주민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해요.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아까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당연히 수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회사를 다니는데 지게차 운전을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게차 운전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디 학원에 등록했더니 지게차 운전 과정을 듣고 예를 들면 수료증을 끊어준대요. 자, 그래서 가서 수업을 다 들었더니 학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수료증 끊어줄 테니까요.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물어봅니다. 자, 주민번호 수집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단순하게 이용한다.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관련 법률이 없어요. 주민번호 수집하면 안 돼요. 단 이런 경우 있겠죠. 그 과정이 인천시에서 지원해준다. 무료 과정이다.
그러면 누군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수집합니다. 근데 단순해서 등록 이용한다라고 할 때는 주민번호 수집할 수 없다. 근데 우리 회사는 알바가 오든 일용직 근로자가 오든 세금 떼고 주실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다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입사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할 때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정보는 무조건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외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우리는 안전장치를 위해서 받아놓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 글쎄요. 홍보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홍보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의 얼굴, 사진, 소속, 이름 이런 걸 이건 현수막이라 나왔는데 현수막뿐만 아니라 유인물 전단지일 수 있잖아요. 전단지 아는 게 한마디로 내 정보를 회사에서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려도 되느냐 그 얘기예요.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잖아요. 이거는 저작권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적인 동의죠. 무조건적인 동의.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이번에 무슨 사례 발표 때문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 넣어도 괜찮겠니? 구두로 오케이, 서면으로 오케이. 근데 구두는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서면을 통해 동의, 체크, 사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교육이 끝나고 우리 직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상공회에서 진행한 과정이 어땠습니까? 아니면 대면 교육을 늘 했었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만족도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할 때는 직원의 연락처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만족도 조사. 우리 3땡, L땡 가서 스마트폰 고치고 왔더니 만족도 조사입니다라고 연락 오잖아요. 만족도는 우리가 처음 거래를 시작한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의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혹시라도 우리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시면 직원들에게 고지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들에게 고지. 혹시라도 그럴 일이 생기면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 쉬쉬는 안 돼요. 어떤 일 불문하고 쉬쉬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 직원분들 우리가 맨날 매출해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반드시 고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직원, 우리 회사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막 10,000명, 20,000 넘었어요. 그러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의무. 그럴 땐 118번을 통해서 신고 접수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회사 또 CCTV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처리가 많이 되어 있을 건데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할 수 있는 곳 다양하겠죠. 특히 동의 없이 필요한 곳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영상중에 공개된 장소예요. 누구나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은 동의 필요 없이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특정인만 들어가는 장소다라고 하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CCTV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기관에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CCTV 설치한 것은 일단은 보안과 안전의 목적일 거예요. 보안과 안전의 목적인데 이 기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이제 관리자분이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해서 요걸 조금 일을 좀 보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분이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일찍 출근했으면 그 한마디로 생산품이 요 정도 되어 있었는데 생산품이 요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찍 온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근데 생산품이 이거밖에 안 됐으니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상한데 의심스러운 데서 어떻게 했느냐 CCTV를 돌려본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몇 시에 출근했는지 그때 일한 게 맞는 것인지 돌려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과 보안인데 지금은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려보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노사 합의가 됐다 그러면 관계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이게 문제될 수 있어요. 왜? 용도 외로 사용을 한 거니까. 이걸 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보통 우리가 개인정보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물리적인 보호 조치를 해라. 그래야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인 보호 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직원들과 관련한 개인정보 예를 들면 수기든 프린트한 것이든 어쨌든 출력물이든 뭐든 어떤 내용이 있으면 서랍에 대충 꽂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던 누가 쓱 들고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는 서랍에 꽂아놓고 서랍이 어떻게 되냐? 뚜껑이 있는 장을 잠가놓고
최소한 이런 물리적인 조치를 해라. 아니면 컴퓨터에 어떤 저장을 해놨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죠? 3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고 특수문자, 영문자, 소대문자 다 설정해놔서 비밀번호 락을 걸어놔라.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입니다. 이 정도를 해줘야 된다. 보통 이제 근무하시면서 우리가 뭐 이럴 일이 많이는 없겠습니다만 사람이 살다 보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회사 지금 200 받고 다니는데 저 회사에서 250 준다고 나보고 오래요. 그럼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시겠죠. 갭이 너무 컸나요? 그러면 한 220.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제조업에서는 많지 않겠지만 이 정보 가지고 오면 내가 돈을 더 줄게. 너네 직원 정보 가지고 오면 돈을 더 줄게. 뭐 이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넘긴다고 하는 건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보호 조치를 잘 해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유출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개인정보는 해킹 통해서 보다는요. 내분 직원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회사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잘해오신 거 플러스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그죠?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문제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문제 없이 우리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잘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되잖아요. 건강할 때 병원 좀 더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아파서 가고 하면 늦을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가셔야 되죠, 병원도. 그래서 개인정보도 지금 보호되고 있잖아요. 보호되고 있을 때 좀 더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고민하시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 일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정 의무교육 4가지 모두 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